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 정은 장편소설 산책을 듣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청소년 소설입니다. 제16회 사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라고 하는데요. 사계절 문학상은 청소년 도서 전문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매회 개최하고 있는 공모전입니다. 산책을 듣는 시간은요, 16회 당선작인데요. 16회가 이제 언제인가 해서 봤더니 이 책이 처음 출간이 된 게 2018년도 8월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공모전인지 뭐 그 전해의 공모전이었는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정은이라는 작가는요, 이 책이 등단작인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청소년 도서, 특히 소설을 고르실 때는 청소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뭐 창비에서도 청소년 분야가 있고 문학동네에서도 있는데 이 사계절 출판사는 정말 독보적으로 청소년 책을 많이 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청소년 도서를 찾을 때 사계절 출판사 홈페이지를 뭐 검색해 보시거나 온라인 서점 앱에 들어가셔서 사계절 출판사로 검색을 해 보시면 많은 좋은 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골라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표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이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노란색이라서 아주 밝아요. 밝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인물이 있는데 뒷모습입니다. 제목이 산책을 듣는 시간 해서 산책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발머리에 이제 치마를 입은 여자 여자 청소년이겠죠? 모습도 있고 그리고 기타인지 뭐 첼로인지 하여튼 악기가 든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교복 입은 남학생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그 남학생이 이제 목줄을 잡고 있는데 이제 커다란 개의 목줄을 이렇게 잡고 같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산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표지에 이 인물들 그리고 강아지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제목에 보면 산책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산책을 듣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비유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정말로 산책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산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걸어가면서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서 주변 사물들을 보고 또 주변 사물들을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뭐 냄새도 맡을 수 있을 거고 오감이 작동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오감 중에서도 듣는다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그렇게 듣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듣는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완전히 비유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챕터 7페이지인데요. 먼저 이제 이 책의 시작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의 제목은 고래의 귀지입니다. 나는 외로움이 뭔지 잘 모른다. 대체로 늘 그랬으니까. 나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른다. 마찬가지로 늘 그래왔으니까. 내 모어는 수화다. 아기 때부터 엄마와 수화로 대화를 나눴고 수화로 세상을 배웠다. 입술의 모양과 손짓과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은 아름답다. 뜨개질 하듯이 손으로 말을 엮는 게 좋고 서로의 눈과 입술을 보며 집중하는 게 좋다. 그 순간엔 세상에 단 둘만 있는 느낌이다. 나는 가끔 수화로 혼잣말을 할 때가 있다.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도 수화를 하고 나면 머릿속이 정리된다. 나 자신과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수화로 혼잣말을 하며 걸어가는 나를 본 사람들은 내가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손 안에 투명한 새 한 마리를 기르는 느낌으로 수화를 하며 걸어 다닌다. 새를 쓰다듬듯이. 이 책의 시작 부분 두 단락을 읽어드렸습니다. 책의 제목은 산책을 듣는 시간인데 이 첫
단락만 읽어도 우리의 이제 주인공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요, 정수지라는 이름의 고등학생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유 모를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안 들리는 이유를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고래처럼 귀지가 많아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고래의 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수화가 모어이고 수화로 혼잣말을 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화가 난청인들이 쓰는 그 수화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수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와 둘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둘만의 소통 도구로 만들어낸 수화인 거예요. 집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가지고 그 사물을 가리키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뜻을 둘이 만들어내서 둘만 통하는 수화입니다. 그래서 이 수화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난청인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고래의 귀지라는 이 첫 장에는요, 수지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배경이 좀 꽤 옛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그 어린 시절인데요. 시대적인 배경이 2000년대가 아닙니다. 90년대예요. 수지가 살고 있는 집에는 큰 주택인데 대학가에 있어서 인근 대학교 대학생들이 하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고모, 엄마, 수지, 이렇게 식구는 4식구예요. 이렇게 4식구가 대학생들 하숙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할머니, 고모와 함께 자기를 기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기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 집에서 날마다 일을 하고 대학생들 그 밥을 해주고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하숙 일에 그렇게 열심이지 않고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음악 듣고 즐기고 놀고, 뭐 할아버지들하고 뭐 이렇게 짧게 연애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고모는 뭐 어떤 일정 나이가 돼서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하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같이 살았고, 엄마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2가지 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엄마가 이제 수지를 데리고 어느 교회에 데리고 가는데 그 교회는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제 수화로 하고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의 가족분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지는 처음으로 자기 같이 못 듣는 사람들 속에 들어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환대해주고 해서 기분이 좀 좋은데, 관심 받고 기분이 좀 좋은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수지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와 버립니다. 그 이유를 수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는 또 그 교회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수지가 이제 피아노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숙생 중에 하나가 이제 멜로디언을 사줘서 막 그거를 불고 뚱땅거리는데요. 이 수지가 듣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내고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겠죠. 아무렇게나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너무 피아노가 배우고 싶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자기를 데리고 피아노 학원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수지는 이제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떠서 따라 나서서 피아노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원장님과 이제 상담을 하는 동안 얘는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경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방에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어느 방을 들여다봤는데 그 방 안에는 불도 켜져 있지 않고요. 아주 깜깜한 밤인데 그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한 남자아이를 봅니다. 남자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남자아이가
눈가에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이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수지는 그걸 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닐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또 자기 손을 탁 잡고서는 막 이렇게 헐레벌떡 나와버려요.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걷는데 이제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엄마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날 밤에 엄마한테 이제 피아노 나 언제부터 다니면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나는 피아노를 언제부터 배울 수 있는지 물었다. 엄마는 수화로 음악이 귀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두 번 다시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수화로 채널을 돌리자고 말했다.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곳에 갈 수 없다면 다른 피아노 학원에 가면 되니까. 하지만 엄마는 다시 수화로 음악이 귀가되었다고 말하고 영원히 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려는 내 손가락을 엄마의 큰 두 손으로 덮었다. 내 모아진 두 손 위로 덮인 엄마의 손이 따뜻했다. 손가락을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서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낮의 어둠 속에서 본 아이의 눈에서 번쩍였던 것이 엄마의 눈에서 번쩍인 것도 같았다. 나는 엄마의 두 손 안에서 따뜻해진 내 손을 빼서 엄마의 두 눈을 덮었다. 엄마의 입술 끝이 미묘하게 움직이며 웃을 때까지. 그날 이후로 포기라는 감정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엄마의 웃는 입술 끝이 같이 떠오른다. 그 둘은 하나로 각인되어서 포기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는 엄마가 그랬듯이 입술 끝을 미묘하게 움직이며 웃는다. 아니, 반대로 입술 끝이 미묘하게 움직여지며 웃게 될 때 그 웃음이 먼저 찾아오면 내가 포기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다. 나를 먼 곳에 데려다 줄 것 같던 크고 멋진 그랜드 피아노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나는 멜로디언 연주에 곧 실증이 났고 멜로디언 가방을 창고에 던져놓고서 다시는 열지 않았다. 네, 여기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영원히 포기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와 피아노라는 단어와 아빠라는 단어가 이제 수지의 마음속에는 같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고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숙을 치면서 이제 하숙집의 일상이 똑같이 흘러가다가 어느 해에 이제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이제 1997년입니다. IMF 시기이기 때문에 하숙생들이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휴학을 하거나 군대 가거나 해서 하숙생이 떠나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빈방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하숙생들도 이제 분위기가 매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 가족처럼 지냈던 언니 오빠들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각자 자기 방에 박혀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전에는 밥도 막 다 같이 왁자하게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따로따로 와서 각자 떠다가 먹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엔 그리고 또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하숙생들과 서로 친해질 기회가 이제 없어집니다.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출시와 함께 내 눈부신 유년 시절이 끝났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수지가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데요. 두 번째 장이고요. 제목은 유성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커다란 헤드폰을 쓰고 다닙니다. 이 헤드폰을 쓰고 있는 거는 일종의 표식이자 보호색이라고 말합니다.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못 듣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알아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헤드폰을 쓰고 있지 않은데 소리를 못 들었을 경우 차가 이렇게 빵빵거리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럼 못 들어서 어떡하니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아예 헤드폰을 쓰고 나 지금 못 듣는 상태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청각장애 친구들끼리는 또 서로 친할 것 같은데 이 수지는
그 사이에 그들 틈에 잘 끼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애들은 수화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수화를 배우지 못했어요. 엄마가 수화를 못 배우게 하고 계속 구화를 배우게 했습니다. 구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는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입모양을 보고서 최대로 그 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리기 때문에 내가 맞는 발음을 했는지 아닌지를 금방금방 인식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지는 듣지는 못하고 그래서 입모양만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발음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엄마는 나에게 구화만을 가르쳤고 수화를 배우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이제 청각장애 친구들은 전부 다 수화를 쓰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수지가 알고 있는 수화라는 것은 엄마와 자기만의 암호 같은 그런 통용되지 않는, 밖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수화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었죠. 혼자 책을 읽고 또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 자기만의 수화로 막 정말 춤을 추듯이 열심히 막 수화를 하면서 그 집 안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가슴 답답한 것을 그렇게 푸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제 친구를 한 명 만납니다. 한민이라는 친구인데요. 한민이라는 아이와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 한민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그 문단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외톨이 유령이던 내가 한민과 어떻게 친구가 된 건지 아직도 신기하다. 한민과 나는 같은 학교에 다녔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소리를 못 듣는 나와 앞이 거의 안 보이는 한민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내가 다니던 특수학교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있고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 두 그룹이 섞이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한미는 어쩔 수 없이 시각장애에 특화된 교육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눈이 안 보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미는 전생맹이었다. 색을 보게 해주는 원뿔세포의 이상으로 색을 못 보고 명암만 구분했다. 흑백으로 된 세상에 살았다. 햇빛이 강한 낮에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어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다. 하지만 밤이 되면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었다. 내가 한민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아이들이 축구공을 몰며 뛰어다니는 운동장 구석에 커다란 골든 레트리버 한 마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큰 개만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 앉은 남자아이가 배낭에서 지름이 20cm도 넘는 커다란 개밥 그릇을 꺼내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학교 가방에 개밥 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는 처음 보았다. 그 애는 이어서 2리터짜리 페트병과 커다란 수건도 꺼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개밥 그릇에 페트병에 물을 조금 부어 커다란 수건으로 정성 들여서 닦기 시작했다. 그 모든 동작에 절도가 있었다. 도자기를 다루기라도 하는 것처럼 개밥 그릇을 집중해서 세심하게 다루는 남자애라니. 네, 이 부분이 수지가 한민이를 처음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한민을 보고선 수지가 그 옆에서 이제 맴돌다가 마침내 친구가 되는데요. 둘은 이제 장애의 종류는 다르지만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할머니와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그 돈으로 수지에게 인공 와우 수술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받으면 이제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이 인공 와우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소리가 자연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기계음처럼 들린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수지는 그 와우 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가 들리는 사람들은 수지를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 너의 장애이고 그건 안타까운 일이다. 정상이 아닌 것은 동정받아야 될 일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는 것만이 수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작 수지는 자기를 둘러싼 그 침묵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나에게서 앗아가려 하는지 이제는 또 엄마 마음대로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결정도 엄마가 내리는 게 수지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수술 날짜가 잡히고 마음이 복잡해져서 이제 한민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은 문장이 되게 잔잔해요.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가면서 이 수지가 이제 한 명의 이제 성인으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게 또 산책하고 또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줄거리가 뭐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한두 문장으로 바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68페이지입니다. 마침내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 전날 나는 복잡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한민과 마르첼로를 불러서 긴 산책을 했다. 나는 한민에게 물었다. 색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넌 그걸 쓰고 다닐 것 같니? 아니. 한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그렇게 솔직한 게 한민의 매력이다. 꿈에서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니? 아니, 하지만 꿈에서는 가끔 색을 봐.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나 봐. 나도 그래. 꿈에서는 소리를 들어. 부끄러워서 그동안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나는 소리를 못 들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해왔는데 꿈에서 소리를 들으면 그건 왠지 내가 은밀히 그걸 바라는 것 같잖아. 나는 꿈에서 색이 보이면 이렇게 외쳐. 왜 내가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걸 10번씩 외쳐. 꿈에서 그게 마음대로 되니? 연습하면 다 돼. 나는 꿈에서도 바로 외칠 수 있도록 그 문장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왜 내가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왜 내가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수지와 한민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은 각자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와 함께 성장했고요. 그 장애가 이미 자신의 일부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고쳐놓겠다고 자기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은요. 코스모스 사운드 트랙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수지와 한민이 여전히 친한 친구로 지내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한민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돈을 모아서 일렉 기타를 하나 사서 작곡하고 또 수지가 작사하고 해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공 와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지도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기계음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수지는 가끔 또 와우 장치를 끄고서 전원을 끄고서 또 혼자만의 침묵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유일한 위안이고요. 한민의 강아지 이름이 이제 마르첼로인데요. 한민은 거의 뭐 마르첼로를 자기 몸의 일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이 같이 늘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이제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 사운드 트랙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이제 곡을 이제 작곡하고 밴드를 결성하는 얘기예요. 근데 둘만의 밴드인 거죠. 그래서 노래를 한 곡을 완성을 해서 이제 한민이가 연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민이가 이것도 들어봐, 저것도 들어봐 하면서 막 연주를 해주는데 사실 수지는 이제 인공 와우 수술을 했지만 그 와우 수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이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서요. 만약에 말을 하면 그 말에 말이 무슨 음절을 발음하고 있는지 그건 들리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가능하겠지만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정이 높낮이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미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들어봐, 저것도 들어봐 하면서 비교를 해주면서 막 연주를 했는데 수지의 귀에는 똑같이 들려요. 그렇지만 아는 것처럼 난 몇 번째 게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한민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나한테 그동안 왜 얘기를 안 했니? 네 인공 와우 장치로는 음정을 못 듣는다고. 나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한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혹시 몰라서 내가 청각장애반 선생님께 물어봤어. 적어도 나한테는 얘기해줬어야지. 너랑 같이 밴드 하고 싶었어. 이제는 내가 소리를 듣는다고 다들 나보다 더 기뻐하고 들떠있는데 그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수지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소리를 듣건 안 듣건 상관없어. 하지만 밴드는 아니지.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밴드 만들자고 설쳤잖아. 왜 내가 널 괴롭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어? 괴롭지 않았어. 음정을 못 들어도 음악은 음악이지. 나는 전혀 못 들을 때도 음악이 좋았어. 앰프 앞에만 있으면 진동도 느낄 수 있고 네가 연주하는 모습, 노래 부르는 모습이 좋아. 그때 내 머릿속에는 나만의 음악이 나와. 나는 정말 나만의 음악을 듣고 있어. 다들 결국에는 머릿속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듣는 거잖아? 한민의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했다. 너는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우리가 같이 밴드를 하려면. 음정 못 듣는 거 너한테 미리 말 안 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이게 말을 시작하면 얘기할 게 정말 많거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100% 알아듣는 게 아니야. 대략 추측해서 이해하거든. 이해가 안 갈 때 매번 다시 말해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추측해서 듣는 게 습관이 되었어. 거짓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한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선글라스를 벗어 눈물을 닦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어떤 버전으로 할지는 내가 정할게. 네가 쓴 가사로 노래를 불러서 다음번에 녹음해 올게. 노래랑 연주랑 맞춰보자. 기타로 2번 연주하고 나자 연습실 예약 시간이 다 되었다. 창밖에서 대기 중인 그 다음 팀을 보면서 한민이 기타를 케이스에 넣었다. 나는 적어온 가사를 한민에게 건넸다. 제목은 미스 블랙홀이었다. 네, 여기서 이제 수지가 작사를 했는데 이 미스 블랙홀이라는 것은 엄마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그런 행동, 태도들 그런 거를 보면서 미스 블랙홀, 그러니까 엄마를 블랙홀에 비유해서 이제 노래를 한 곡 만듭니다. 그래서 둘이 완성을 해서 굉장히 기뻐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산책이 이어지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처음으로 한민이를 집 앞까지 이제 수지가 바래다 주게 됩니다. 한민이네 집 앞에 가보니까 약간 이제 한민이가 쭈뼛하면서 익숙한 집이지? 그래서 진작 말했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민이네 집이 수지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갔었던 그 주택 1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이 있던 그 집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남자아이가 한민이었어요. 근데 한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실수를 크게 했다. 내가 대신 사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수지가 물어보니까 니네 엄마가 그 말 안 하셨니? 이게 말하면서 자기 엄마가 막 소리 잘 듣는 애들도 엄청 피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게 피아노 연주인데 소리 못 듣는 애를 데리고 와서 어쩌라는 거냐, 막 피아노 우습게 보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수지의 엄마는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런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니까 장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더 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거기를 이제 선택해서 데려갔던 건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날 그렇게 화가 나서 수지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수지한테 피아노는 이제 귀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거죠. 영원히 이제 만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수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엄마 방을 딱 가보니까 엄마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숨겨요. 그래서 뭘 숨겨? 이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책이 음향학이라고 적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따집니다. 엄마가 왜 음향을 공부해? 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배워놓으면 뭐 음악 치료사 이런 거 해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 또 너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이제 수지는 싸워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이제 수지가 하느냐면은 104페이지인데요. 수어 못 배우게 해서 학교에서 내내 외톨이로 지내게 하고 억지로 수술받게 해서 내 고요함을 망쳐놓고는 이게 뭐야? 엄마는 왜 항상 박자가 안 맞고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야? 왜 항상 혼자 고생하고 혼자 불행해?
엄마는 텅 빈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책을 펼쳤다. 내 말과 내 화를 모두 블랙홀처럼 흡수해버리는 것 같았다. 벽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벽보다 더 끔찍했다. 차라리 엄마가 화를 내고 나랑 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엄마 방을 나왔다. 정말 이럴 때마다 신이 내게 행복을 줘놓고 그것을 망치기 위해 엄마를 같이 보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와서 음악 치료사가 되겠다니. 속상해서 옥상의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이 집에는 옥상이 없었다. 엄마가 옛집을 팔아버린 것도 화가 났다. 감정들이 길을 잃은 것 같았다. 그 공간 없이는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집을 나와 수화로 혼잣말을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돌아다니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문득 엄마가 만든 수화에는 슬픔에 관한 항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수화로는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엄마는 그 단어를 만들지 않았다. 슬픔을 느끼지 말라고. 표현할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슬플 때마다 나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막막했던 거고, 그때마다 옥상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옥상의 마음으로 슬픔을 느껴왔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가 없다. 한민에게 엄마와 나만의 수화를 가르쳐주고 그걸로 대화하면 어떨까 싶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수화는 내가 태어난 집에 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서 그 집을 보지 않고서는 그 수화를 배울 수가 없었다. 그 집이 수화의 사전이고 지도였는데 할머니와 엄마가 내 귀와 바꿔버렸다. 그 집과 함께 수화도 사라져버렸다. 우리의 수화는 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히 숨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현재 고등학생 시기를 지나고 있는 수지와 엄마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이제 한민이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그림 보는 거, 그림을 굉장히 미술을 좋아하는데 이제 부모님의 뜻대로 경영학을 공부하는 대학으로 가기로 해서 일반 학교로 옮겨가고요. 그리고 수지는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일이 하나 생기는데 이제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할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추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같은 것을 이제 거부하고요. 집에서 최대한 원래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이제 원래 하시던 그대로 최대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묻히느냐 하면은 원래 살았던 그 주택이 헐리고 거기에 이제 주상복합으로 높은 17층짜리 큰 건물이 생기는데요. 그 자리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둘러싸고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할머니 땅이니까 그거를 이제 팔라고 업자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할머니는 그걸 끝까지 팔지 않아요. 할아버지와 같이 이제 살았던 곳이다. 그걸 간직하고 싶어 해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서게 되느냐 하면은 수진의 옛집에 그 터만 남겨놓고 둘러싸요. 그러니까 미음자의 건물이 들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신을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요. 할머니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느냐면 그 주상복합 건물의 17층 옥상에서 도르래를 내려서 그러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 건물주가 이제 열받아서 땅 팔지 않은 거에 이제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려면 뭔가 도르래 같은 걸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주 위험하긴 한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 안에 고립된 땅에 할머니는 묻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지는 거기 이제 옥상에서 꽃씨 같은 거 뿌려요. 그래서 꽃도 피어나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전환점이 생기는데요. 고모는 이미 독립한 상태였고 그런데 엄마가 수지의 곁을 떠납니다. 마치 그 리틀 포레스트 영화를 보면 그 딸이 그 수능 시험을 치고 왔을 때 이제 엄마가 쪽지 한 장 남겨놓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얘도 이제 성인이 된 학교는 뭐 다니지 않아서 뭐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성인이 될 무렵에 이제 엄마가 쪽지 한 장 남겨놓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만 떠나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수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고모한테 이 집을 팔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뭐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할머니가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도 떠나고 또 집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지가 이제 고모를 만나는데 고모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어디냐면 공항에서예요. 고모는 지금 이제 인도로 떠나는 티켓을 끊어놓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집은 또 고모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지는 현재 살고는 있지만 이제 며칠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모를 만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40페이지인데요. 먼저 집을 팔아달라고 한 건 너야. 이제부터 살 집은 네가 구해야지. 집을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는데요? 부동산에 가야지. 아니면 일단 집 근처 고시원에라도 가봐. 네 할머니가 너한테 남은 돈을 나눠주라고 했어. 어쨌든 유언이니까 지키려고 해. 많지는 않지만 그걸로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었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고모가 날 돌봐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내버려 둘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고모를 붙잡고 싶었다. 무엇이라도 물어봐야 했다. 혹시 우리 아빠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 엄마가 갈 만한 곳을 아세요? 몰라. 고모도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빠를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해? 제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마리 단서를 얻을까 해서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너는 그냥 너잖아. 이제 더 이상 애도 아니고 독립된 존재라고. 그리고 너는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잖아. 뭐하러 찾니? 저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장애가 있잖아요. 네가? 아, 맞다. 너 청각장애였지? 그걸 자꾸 까먹어.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않도록 널 키운 건 잘했지. 하지만 너네 엄마 이상했어. 왜 우리가 널 한 번도 안 안아주는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니? 우리는 널 안아줄 수가 없었어. 네 엄마의 요청이었어. 스킨십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야 타인의 손이 닿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테니까. 널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하숙집엔 남자들이 득실거리니까. 하숙생들은 밥을 같이 먹는 한 식구였지만 어쨌든 타인이야. 너는 운 좋게도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보호받으며 잘 자랐지만 모든 아이들이 좋기만 한 환경에 놓이진 않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워야 해. 네 엄마는 너를 보호하려고 네 주변에 아주 두꺼운 막을 친 거야. 물론 네가 듣지 못하는 만큼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결정한 일이지만 그 방법이 옳았는지 잘 모르겠어. 네 엄마가 그 결정을 후회했는지 어쨌는지 나는 몰라. 근데 무서웠을 것 같기는 해. 어른들도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야.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삶을 선택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가끔 너무 무서워. 나는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하겠어. 부담감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강해지거나 위대해지는 건 아니거든. 너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만두자. 어쨌든 어른 없이도 너 혼자 잘 살 수 있어. 마음 맞는 친구만 있으면. 고모는 일어나서 출국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돌아보고 말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충고는 이거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많을수록 잘 살고 있다는 증거야. 그런 순간이 네 인생을 바꾸는 거야.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인생을 덜 후회하게 만들었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 네, 이렇게 이제 고모마저 수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지는 갑작스럽게 어른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집의 물건들, 이제 할머니가 남겼던 그런 가구 같은 것도 처분을 하고, 처음엔 고시원으로 옮겼다가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뭐 고모가 준 돈이 있긴 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뭐 이력서를 여러 군데 많이 내보기도 하고 하지만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각장애 때문에 우리는 채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뭐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같은 건 없는데, 아,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네요. 라던가, 뭐, 못 듣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경력이 없네요. 라던가, 그런 다른 핑계를 대면서,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모두 거절을 당하고요. 그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하게,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커피 가게? 거기를 알게 돼서,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엄마한테 편지도 와요. 그러니까 집은 이사했지만 그 옛 집에 혹시 엄마한테 연락이 올 줄 몰라서 우편함을 좀 확인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확인하러 갔더니 엄마 편지가 와 있어서 엄마의 편지도 받아요. 그 편지 내용이 꽤 긴데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거는 이 책을 직접 읽으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 다시 이제 수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수지가 이제 생각해낸 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그건 바로 한민이와 마르첼로와 같이 셋이서 산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산책을 실컷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은 전단지를 만드는데 산책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업이에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뭐 서점이나 공원, 도서관 같은 곳에 이제 붙입니다. 이 전단지의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167페이지입니다. 산책을 듣는 시간. 당신의 산책을 들어드립니다. 산책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신청하는 이유를 적어서 연락처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있고요. 당신의 부족한 시간에서 산책할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돈이 많거나 적은지, 어떤 병이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관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산책하는 바로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눈과 귀와 코와 손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있는지입니다. 그 순간을 나눠주세요. 그것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하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데, 그런데 반응이 와요. 산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책이냐면 한민이와 같이 산책을 할 경우에는 한민이가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산책을 신청한 사람이 한민이에게 지금 앞에 뭐가 있고 옆에 뭐가 있고 뭐 어떤 모양의 뭐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을 한민이에게 계속 설명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이걸 녹음합니다. 그리고 수지와 함께 산책하는 경우에는 수지가 인공 와우를 끄고 같이 산책을 하기 때문에 산책 신청자는 이제 자기 귀에 지금 들리는 것 그런 거 청각에 굉장히 집중해서 귀에 들리는 것을 계속 수지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걸 녹음을 합니다. 뭘까요, 이게? 이거는 내 자신의 감각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해요. 뭐 작가, 시인, 배우, 음악가, 좌절한 사람, 심심한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신청을 하고 기꺼이 산책을 하면서 돈까지 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또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봤구나. 평소에 이렇게 보던 것을 이렇게 낯설게 보는구나. 낯설게 듣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를 받아서 산책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자기의 어떤 감각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았던지 산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뭐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산책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결론이다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보고 또 나중에는 이게 신청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또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냥 이 사업을 둘이서 한번 시작해 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떤 에피소드도 있냐면 이제 그 녹음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이제 들으려고 탁 틀어보니까 아무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산책하는 시간 내내 울음소리만 가느다랗게 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걷는 동안 내내 울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수지와 같이 산책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수지는 못 듣는 상태니까 그 옆 사람이 자기한테 뭘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말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울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 뭔가 되게 마음이 울컥합니다. 정말 산책이라는 게 저도 산책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산책을 잘 못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막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어떤 코스를 집중적으로 그냥 뱅뱅 도는 정도인데, 이런 산책이라면 어떨까 이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고 울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좋았느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좋았대요. 직업이 뭐고, 어떤 학교 나왔고, 뭐 어디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필요 없이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순간에 같이 산책만 해주는 거, 그게 너무나 좋았다.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내가 투명해지는 느낌이었고 동시에 또 뚜렷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지는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산책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자기만의 닫혀있던 세계에서 나와서 타인의 슬픔 같은 것에 좀 다가가게 됩니다. 산책을 해주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시 쓰는 일 그런 것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남긴 채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제 끝나기까지 이제 두 단락 정도 읽으면서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비로소 슬픔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야 엄마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숨을 방이 있고 필요할 때 숨을 줄 아는 사람은 아마도 건강한 사람일 것이다. 나는 이제서야 엄마가 블랙홀처럼 마음을 닫고 있던 시절에 행복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안으로 숨어 있는 동안 엄마는 행복했을 수도 있는데 왜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아픈 엄마를 걱정했다는 것은 핑계였다. 나는 엄마에게 위로받지 못했던 나를 걱정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내 눈에는 오로지 나만 보였지.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 같았던 엄마. 어쩌면 그때 엄마는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가장 아름답던 시절로 돌아가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와서 그것을 새로 펼쳐질 날에 하나씩 대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먼저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던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내 선택을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할 것이다. 그 시간을 존중할 거라고 다짐하면서 나는 산책을 계속했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말을 제가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런 책이라는 거 아셨을 것 같아요. 잔잔하고 울림이 큰 그런 좋은 책입니다. 많이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